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려 38개 정당이 총선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제 후보자 등록 그리고 정당 등록이 21일,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결 구도가 정해지고 어떤 정당들이 비례정당으로 나섰는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사상 최장 투표용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무려 51.7cm. 이 51.7cm 되면 수개표입니다. 100% 수개표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동에 못 넣어요. 51.7cm를 자동 개폐기하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100% 수개표. 100% 수개표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수개표지가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봤더니 35개까지 정당 이름 35개까지는 전자투표기가 인식을 하는데 35개가 넘어가면 인식을 못 한대요. 근데 이번에 정당이 38개예요. 정당이 38개다 보니까 비례 선거를 할 때는 100% 수개표. 수개표 좋잖아. 그쵸? 원래는 35개까지 인식을 해요. 근데 그 길이가 아까 46.1인치인데 이게 3개가 늘어나면서 51.7인치가 됐어요. 모르는 정당 많겠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느닷없이 국힘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유세 도중에 쎄쎄라는 말을 써요. 중국에서 쎄쎄 감사합니다인데 이걸 갖고 무슨 4대 주인이 뭐니 개소리를 하면서 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길래 내가 그래갖고 이게 무슨 공격받을 일인가 그래서 좀 봤어요. 바른 말 했더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갖고 러시아도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냐. 그리고 양안 관계 있죠. 양안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중국과 대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국과 대만 문제는 여러분들 끼는 게 아니냐면, 다들 이거는 영토 분쟁이잖아요. 영토 분쟁이에요. 영토 분쟁이다 보니까 중국은 이런 거에 끼어들면요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정 간섭.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정부와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국민들과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느닷없이 영국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보보리 불매운동 일어나요. 그냥 머리에 확 와닿지. 우리는 일본과 영토 분쟁이에요. 저것들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국, 프랑스 이상한 나라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이 안 팔리냐?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영토 분쟁 문제에 우리나라가 대만 편을 드니까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부의 외교 관계가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에게 늘 경제적 흑자를 보이던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 그러면서 한국 물건을 안 산대요.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당대표가 왜 중국에게 찝쩍거리냐.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국힘당 그러면서 얘기한 게 실리 외교를 하라요. 그쵸? 우리가 중국한테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대만한테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지금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고 지금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가 사우디도 지금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손잡는 시기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면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원해도 걔네들 우리 살려줍니까? 실리 외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에게 중국에게 쎄쎄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굴종 외교를 했다라고 하면 진짜 굴종 외교는 누굽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가 해결하라 그러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마냥 일본 편에서 자국 국민들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이런 게 굴종 외교 아니에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영원한 동맹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관계의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조건 미국 말이 옳다. 한미일 북중요라는 신냉전 체제를 사실상 우리나라가 행동대장으로 앞장서면서 미국의 앞잡이가 되다 보니까 외교에 커다란 치명타가 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도 북한의 문제를 왜 대한민국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왜? 미국의 법이 곧 미국의 말이 곧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니까.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한반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의사를 먼저 타진느라고 국제사회에다가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력 도발 시위를 한다 그래도 그냥 미국의 얼굴만 보고 미국의 대변인 백악관의 어떤 그 멘트를 보는 거지 한국의 입장을 묻지 않아요. 이게 4대주의죠. 미국은 무조건 옳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나라다. 미친 4대주의라는 게 누군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쎄쎄하자 그랬다 그래갖고 그게 4대주의입니까? 실리 외교죠. 미국에게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일본에게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중국에게 뽑아먹을 거 뽑아먹으면서 독립국가로서 자주국가로서 한반도 중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 문제를 관찰자가 됐어요. 그 누구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나라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국격이 없어졌은 거예요. 국력이 없어지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지가 돼버리고 그래놓고 미국 가갖고 100조 이상의 돈이나 풀고 그래놓고 7조 MOU 맺었다고 자랑하는 등신 중에 상등신 글로벌 호구라고 하죠.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일본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피해를 입었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판결 결과를 대통령이 뒤집는 건 저는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뭐라 그래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똑바로 판결해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말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도 불정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얻은 건 뭐 있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호응할 것이다. 윤석열이가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다. 호응 잘하네요. 독도는 일본 땅. 그리고 일본 어떤 교과서에 강제동원 위안부 강제성을 희석화시키는 일본의 결국 응답은 독도는 일본 땅이었습니다. 도라이 새끼죠. 주어가 없으니까 고소고발하지 마십시오. 도라이 새끼야.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제 방송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죠. 이번 선거는 1번이냐 1본이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진이가 계속 자기 지역구에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 하면서 난리를 폈는데 또 한민수 대변인이 긴급 투입됐죠. 한민수 대변인이 투입되니까 또 난리를 치면서 친명이냐 또 친명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진아 내가 한번 반말을 좀 쓰자. 용진아 네가 개파를 잘 모르는데 한민수 대변인은 정세균 계로 사실 봐. 정세균 의원이 영입했던 사람이야. 한민수 기자 시절에 정세균 계로 영입한 사람인데 무조건 공천받으면 친명이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응?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용진 씨에게는 2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정봉주 의원한테 경선에서 졌잖아. 조수진한테도 경선에서 졌잖아. 근데 또 무슨 또 지가 들어가려고 그래. 응. 정확히 얘기하면 박용진은 민주당이 아니라 넌 그냥 김종인 계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박용진은 안 된다고 봐요. 그쵸? 네, 오늘 한동훈이 또 개소리한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한동훈이가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다. 여태까지 국힘당이 이제 갑자기 정권 심판론이 50% 이상 다시 치솟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막 나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종섭 불렀다는 거죠.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종섭 귀국했고 황상무 날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반전의 시간이 왔다 이런 뜻인데, 미안한데 우리 동은씨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는 맞아. 근데 점수차가 10점 차야.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일 때는 말로 없는 쳤을 때 4점 이상, 4점 안에 차이가, 말로 없는 같은 거 주자 말루에 말로 없는 쳤을 때 넘기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콜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10점 차 이상 나면. 알겠지? 10점 차 이상은 콜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은 이때 쓰는 게 아니다. 아는 게 뭐니? 정치도 몰라, 스포츠도 몰라. 아유, 한심한 놈. 그렇잖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볼에 10점 차면 사실상 대탄에 보내갖고 게임 빨리 끝낸다고. 그치? 원래 그 정도 되면 대탄에 보내갖고 그냥 빨리 끝낸다고. 지 혼자 지금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이에요. 네, 오늘 또 이어지는 뉴스는 단신은 개혁신당 얘기 좀 할게요. 개혁신당의 유호정이 총선 포기한다. 제3지대는 실패했다. 얼마 전까지 이준석이랑 손잡고 다니면서 막 방송에서 손잡고 다녔다는 건 또 허위사실이니까 뭐 머리채 뜯고 죄송합니다. 그냥 방송에 나와갖고 친한 척 하더니 얘가 지금 어디에 나갔냐면요, 분당갑에 나갔어요. 분당갑. 이광재 의원님 지역구에 나갔는데 여기서 지지율이 3% 나오니까 그냥 포기도 빠르죠. 그래갖고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된다고 봐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사퇴를 했어요. 우리 김종인 추호 김종인 선생님께서 잘 삐지거든요.
졸라 잘 삐져요.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자기 무슨 그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삐져갖고 며칠을 말 안 하고 막 그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삐졌나 봤어요.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이를 너무 드셔서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랬대요. 나이가 드셔 기억력이 없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대요. 비례대표 공천한 다음에. 지금 개혁신당의 비례 공천이 별로 관심도 없지만 양양자도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갖고 비례대표 이거 공천 누가 했냐라고 했더니 총괄 선대위원장 아무래도 김종은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냐라고 비난을 했더니 난 안 해. 내가 뭐 이런 거 갖고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뭐 그걸 추워도 저는 여기 있을 마음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집으로 가셨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총괄 선대위원장이 집으로 가버리면 앞번호 비례대표 후보들이 하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천하람이랑 이주영, 1번 이주영, 2번 천하람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간대요. 내가 봐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이준석 한 12월 달까지만 해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 개혁신당에 누가 이준석은 알지만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따리 쌌다고 봐요. 와이프한테 지금 돌아갔대요. 사실상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요즘 여러분들 어떤 구호로 선거운동을 하냐면요. 윤석열도 비판하자. 윤석열한테 자기가 팽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용인 정인가 거기서 이준석이가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이준석을 뽑아주는 것이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민주당 모두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과 민주당 모두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준석이 심판받아야죠. 그렇죠? 이준석이가 어디서 그 터진 입이라고 윤석열과 민주당이 동시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윤석열을 만드는데 가장 일조한 게 이준석이잖아요. 네가 심판 대상이지.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고 이딴 더럽고 못된 정치인들은 심판받아서 정계 은퇴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가 여태까지 지지율 폭락하는 이유는 선거 막바지에는 지지층이 직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와 하면서 뭐 20대 30대 뭐 젠더 이슈로 해갖고 끌어갈지 모르지만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심판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요것 좀 얘기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국힘당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김칫국 한 사발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즉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공천에 깊이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공천을 주도했다. 물론 뒤에 한동훈이도 있고 김건희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에 김칫국을 오늘 한 사발 드셨는데 국힘당 170석을 예상한다. 국힘당이 170석을 예상한다. 왜? 지가 공천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국힘당이 170석을 예상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거 교수 출신이잖아요. 정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석수가 한 500석 정도 되는 줄 아나. 500석이면 170석 가능하죠. 500석이면 170석 정도는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170석을 얘기한다? 김칫국 많이 드셨고 중요한 거는 이런 발언이 잘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은 지난 어느 총선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빼고 다른 정당들, 군소 정당들이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 어두운 미래, 뭐 진보당, 녹색정의당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 보면 모두가 국민의힘 빼고는 윤석열 심판이에요. 구호가. 누가 봐도 좀 친여 성향의 소수 정당도 전부 윤석열 심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말이 굉장히 나중에 뼈아플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집권 여당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먹힙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서 검사 독재 정부라고 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이 올라가고 있는데 170석 예상한다 그러면 절대 안 찍어요. 더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집권 여당이 아니라 국힘당이 야당이었으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 그러면 그게 좀 먹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이럴수록 국힘당이 170석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200석을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선거철에는 뭐 납작 엎드려라, 뭐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죽는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딴때같이 뭐 역풍 타령하고 그러면 안 되고, 민주당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200석을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 3년은 너무 깁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 캐치플레이드가 굉장히 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결국은 총선은 먹고 사는 문제, 결국 경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500만이 넘어요.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한 1,500만 명 됩니다. 부부가 어떤 자영업을 하면 그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자영업이 IMF 저리 가라, 코로나19 사태 저리 가라로 지금 아예 자영업자들이 폐업도 못하는 신세. 지금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장사가 안 돼. 하루에 20만 원 팔고 그랬던 업장이 거기에다가 또 음식값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못 올려요. 여러분들 음식점 제가 마진율을 좀 봤거든요. 음식점이 마진율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 마진율이 많아야 30%래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백반을 팔면 거기서 마진이 3,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진이 3,000원인데 갑자기 내가 들어가던 재료비가 7,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가갖고 재료비가 10,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백반값을 12,000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자기가 여태까지 30% 정도의 마진을 보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30%는 아니라도 20%는 뭔가 마진이 있어야지 공과금 내고 세 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남는 건 없고, 그러니까 점점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씀씀이가 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10팀 오던 손님들이 하루에 5팀. 그러니까 자영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자영업자들 제가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내용으로 좀 방송을 해달라. 저희 비서실 빵빵하거든요. 저희 전국에 비서실이 있잖아요. 저한테 제발 요번에 민주당 이거 공약으로 좀 내달라고 해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할 건데, 폐업을 하는 순간, 왜 폐업도 못하는,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순간 여태까지 소상공인 대출이나 중소기업에서 받은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된대요. 일시 상환. 그래서
일단은 폐업이라도 해야만 남은 보증금이라도 좀 찾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폐업도 못하고 장사 아예 문 닫아놓고 그 보증금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주당에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폐업자들에게 어떤 일시상환 제도를 멈출 수 있게끔. 그래서 폐업 신고를 못 한대요. 폐업 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임대차 보증의 그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뭐 월 뭐 300. 그랬던 사람들 뭐 세네 달 밀리면 주인한테 전화 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증금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최후의 선택인데 그런 최후의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 일시 상황을 종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민주당이 이제 막판에 아직 이제 본격적인 마이크 드는 선거가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저는 국힘당 조질 때가 제일 신납니다. 네, 국힘당 우리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이종섭은 바로 윤석열로 가는 키죠. 근데 여기에 또 관련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얘네들 여러분들 어딜 불려가겠죠. 최상병 특검이 통과돼 갖고 만약에 수사가 시작되면 얘네들은 불려가게 되죠. 국힘당이 범죄자를 또 빼돌렸어요. 어디로? 국회로 얘네들을 빼돌리려고 공천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얘네들을 또 빼돌렸어요. 이종섭이는 도주대사를 만들고 얘네들은 방탄을 조끼를 씌워주기 위해서 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에 키를 갖고 있는 방탄 공천을 했습니다. 신범철이는 충남 천안 갑, 그 다음에 임종득이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 양양 봉화. 굉장히 당선이 유력한 범죄자들을 국회에 들여서 사실상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방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주면 공수처도 함부로 수사를 못하겠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아주 범죄자 빼돌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종섭 얘기 좀 이어갈게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정윤, 윤적윤, 한적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종섭이 지네 마음대로 다짜고짜 귀국시키더니 공수처에다가 빨리 수사하라 그래요. 제가 이거 수사 외압이라 그랬죠. 대통령실이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해라 마라 협조를 구하라 이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입국했으니까 소환하라 이 지랄을 하는데 그래도 공수처가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 압수물 분석 중이다. 참고인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 왜 그러면 얘네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빨리 수사받고 수습하고 싶은데 지금 공수처가 당분간 수사 어렵다 라고 했더니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냐, 이 정도면 정치 공작이다. 그쵸? 아니 소환이 준비가 안 돼서 소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정치 공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한적한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종섭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 게 3달 됐어요. 한 90일 됐거든요. 네 스스로 송영길 당대표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시인한 거야. 그쵸? 송영길 당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에 검찰의 조사 받기까지 무려 225일이 걸렸어요. 228일이 걸렸어요. 귀국 후에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228일이 걸렸어요. 니네가 송영길 당대표도 자진 출석까지 했는데 니들 아직 조사가 안 됐다며. 조사 안 했잖아. 송영길 당대표는 조사하는데 228일이 걸렸는데 이제 이종섭이는 고작 90일 걸렸는데 정치 공작이다? 한동훈, 너 송영길 당대표 수사한 거 정치 공작한 거야. 네 스스로가 지금 했던 짓을 네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적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긴 공작을 한두 개 했겠습니까? 그쵸? 모든 걸 공작을 했는데 응? 어떤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정치 공작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일정에 따라서 수사했습니다. 이지랄 떨다가 지금 공수처가 수사 안 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이 정부가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종섭 장관 도주 출국 있죠. 법무부의 출국 해제, 그 다음에 도주 출국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들이라도 좀 개념을 잘 잡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공수처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켜놨죠. 그쵸? 공수처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당시 법무부가 여러분들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장관이나 차관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말입니까? 법무부가 이종석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장관이나 차관이나 대통령실에는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다.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공지한 거야. 이건 뭐냐? 전직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하는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응? 결국은 차라리 무능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 그랬잖아요.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라고 하면 더 큰 개쪽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임명이잖아. 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된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냐라고 하면서 더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래도 욕먹고 저러도 욕먹을 바에 차라리 무능을 선택한 거야. 몰랐다. 등신도 아니고 상등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매번 이래요. 매번 이래요. 뭐라 그러냐? 그냥 여러분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을 했잖아. 모를 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여론이 안 좋고 그러면 대사 임명 취소하면 끝날 일이었죠. 저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게 아마추어라고 얘기한 게 그냥 이렇게 질질 끌어갖고 지네가 불리할 것보다 이종섭이를 도주시켰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것도 국힘당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그냥 이종섭 대사 임명 취소하면 그리고 사과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여러분들 이게 검찰의 특징입니다. 절대 자기네들은 잘못했지 않았다는 무오류의 존재들. 이게 검찰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 이번에 총선을 뛰는 사람들이 답답해 뒤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비속어 논란 있을 때 그 바이든 이 새끼가 그 국회에서 인지를 하나 해주면 굉장히 그 쪽팔릴 텐데 이랬잖아. 이걸 갖고 바이든이냐 난리든이냐 하면서 전 국민을 듣기평기 대사나 듣기평가로 만들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보면요, 그냥 비속어 써서 죄송하다, 그냥
그 부적절한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면 끝나는 일이에요. 얘는 그냥 사과하고 죄송하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지가 키워요. 지가 키워갖고 이슈화되게 만들고 지가 언론의 일면에 나오고 그래갖고 결국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끝까지 옳았다라고 하면서 MBC를 압수수색을 하고 MBC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조지려고 하고, 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원칙대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얘네들은 정치 아마추어죠. 김태우 때문에 거기가 강서구청에서 재보궐이 벌어졌는데 김태우를 사면해갖고 거기를 다시 넣는다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된 아무리 국힘당 애들이 뻔뻔하고 아무리 국힘당 애들이 그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만약에 정무 감각이 1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김태우 때문에 재보궐을 하는데 김태우를 사면을 시켜갖고 다시 투입한다?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놓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윤석열이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검사주의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바보 같죠? 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의 40년지기였다는 석동현이 마저 떠나요. 지금 윤석열 주변에는 진짜 무슨 법사 이런 애들이랑 김건희랑 한동훈 몇몇 검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40년지기 석동영 전광훈이한테 갔습니다. 응?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웬만하면 동현아, 내가 너를 그냥 미워서 컷오프한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컷오프를 해야지 그래도 친윤공천이라는 이런 소리를 좀 안 들으니까 이해 좀 해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한다. 너만 잘 된다고 하면 나 정도 희생할 수 있지. 이게 진정한 친구잖아. 석동현이가 만약에 40년지기 진정한 친구면 그래야 되잖아. 뭐라 그래, 잣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국힘당 컷오프 되자마자 탈당해갖고 지금 자유통일당을 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서 봐도 윤석열은 끝났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봐도 윤석열은 안 된다는 겁니다. 40년 친구가 윤석열을 바라봐도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심판이 됐기 때문에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이 지금 아닌 척하지만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디죠? 진보당한테도 밀립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도 밀려요.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어디가 그러냐? 여러분들 부산 연제구 거주인데요. 여기가 민주당과 진보당이 여기에서 부산 연제구인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진보당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민주당이 양보를 해갖고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더니 진보당 후보가 47.6, 국힘당의 김희정 후보가 38.3. 오차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보당한테도 밀린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여기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뭐 명룡대전? 잣가는 소리. 무슨 대전이야.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거의 50%고 원희룡 거의 30몇 %더만. 무슨 명룡대전이야.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원희룡은 개항에 갇혀있고 이재명은 전국을 누리고 나 그게 너무 통쾌해. 이재명은
전국을 누비고, 원희룡은 개항에 갇혀있고, 이천수랑 동네 한 바퀴, 이재명은 전국을 누리고, 정국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원희룡은 점점점 오차 범위 밖에서 벗어나고. 작전을 잘 짜야지. 그러니까 응? 안 그래요? 한심합니다. 다음 뉴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진짜 아마추어죠.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한동훈 뭐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었잖아. 생각보다 한동훈이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뭔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둘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면서 약간 긴장은 했었어요. 저도요. 그랬더니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더라고. 내가 정확히 보니까 그냥 술을 안 먹는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에요? 술 안 먹는 윤석열. 그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지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든지 막판까지 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한 명이라도 공천한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비대위원장이자 사실 당대표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막판 히든 카드를 썼는데 그게 뭐냐? 종북몰이에요. 종북몰이. 그냥 연이 종북 타령하고 다니면서 민주당 비난하고 있어요. 난 그래갖고 얘는 포기했나?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종북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를 얘는 그냥 술 안 먹는, 그냥 냉동실에 갇혔다가 한 20년 있다 나온 술 안 먹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빼는 국민의 짐, 대구 시민 분노한다. 집토끼도 뛸 줄 안다. 지금 대구에서도 국힘당이 비판받아요. 응?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구는 예전에 이런 팻말이 나오지 못했어요. 응?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 빼는 국민의 짐, 대구 시민 분노한다. 응? 집토끼도 뛸 줄 안다. 우리도 딴 데 찍을 줄 안다 이거야 이제.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보니까 분명히 강남에서도 민주당이 한석은 이길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강남 3구 중에 강남에서도 한번 싸워볼 만하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비밀이니까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강남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강남에서도 윤석열을 싫어하더라고. 왜 그러냐? 강남 부자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떤 돈으로만 보면 상류층이죠. 건물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강남의 상징적인 가로수길이 자영업자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까지 철수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강남에서도 윤석열에게는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는 판단이 끝난 거죠. 오히려 강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고 사실 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깎아준다는 저런 무슨 선십성 얘기보다 경기가 좀 돌아가갖고 자기의 원래 받는 임대소득이나 그게 중요한데 자기네 건물값은 쭉쭉쭉 빠지고 있고, 그렇죠? 강남의 건물값은 쭉쭉쭉 빠져요. 왜 건물값은 빠지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강남 건물주들이 1층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상가가 비었는데도 월세를 안 낮추는지 아세요? 응? 왜 월세를 안 낮추냐면요. 그 건물의 가격이 평가될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차지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야지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낮추는 순간 전체적인 건물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물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버티는 대로 버텨보면서 절대 월세를 안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물이 100억 나갔는데 그래서 1층은 뭐 보증금 10억에 월세 2,500 뭐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500 이렇게 하는 순간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 낮추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근데 계속 자기네들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도 나오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무도 왜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라 그러지?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건물 가격은 하락을 하고 세입자들이 계속 1년 2년 동안 비게 되면 얘네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경기 다 죽여놓은 윤석열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는 강남에서도 할 만합니다. 진짜로. 저는 경남에서도 사천에서도 재윤경 의원이 앞서고 있어요. 거기 3자 대결이잖아요. 거기 3자 대결인데 재윤경 의원이 39.6%로 1등이에요. 2등이 국민의힘인가 무소속인데 얘네들이 표 갈라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험지였던 지역 강남에서도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 한다는 소리는 종북 타령. 여러분들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자들과 손을 잡았는지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통진당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그랬던 그런 세력들과 이번에 비례연합을 통해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게 여러분들 투표하시겠습니까? 이 말밖에 안 해. 똑같이 한동훈이가 하는 표정까지 내가 다 똑같이 했어. 종북 타령하고 있어. 응? 이게 먹히냐고. 이런 민주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지랄 떨어. 와 하면 셀카 찍어주고 그걸 최후의 카드라고 히든 카드라고 씁니다. 종북 타령. 응?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응? 그래서 망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은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정치 혐오를 일으켰죠. 그래서 중도층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선거로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중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겉으로는 중도라는 것은 저는 영원한 중도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매번 선거 때 자기의 소신은 있지만 굳이 정치에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밝혀서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이번에는 어디 찍어야 됐다 미리 다 이미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괜히 자기는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거에 휩싸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기의 성향을 감출 뿐이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진짜 이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자영업자분들 있죠. 솔직히 되게 죽겠죠. 진짜 너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자는 매달 나가지, 월세는 나가지. 예? 뭐 사람을 쓴 집에서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그마저도 못 쓰고 가족끼리 하는 집에서는 죽으라고 아침부터 12시간씩 일어나지만 손에 쥐는 돈은 없지. 죽겠거든요. 그러면 이 원망을 이재명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할까? 모든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번 총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밥갈이 조금만 더 하고 특히 격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기겠지가 아니야. 저는 선거 때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게 이기겠지.
이기겠지 하면 져요. 이겨야지. 그렇죠? 이기겠지라는 마음 이런 안도의 생각을 가지면 선거는 집니다. 이겨야 된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시키려고 얼마나 또 누구 한 명 없을까? 내 전화기를 들여보고 어디 전화 걸 데 없을까? 여러분들 진짜 간절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난 대선보다 이번 총선이 더 중요한 선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만 이재명의 공천이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는 수박 정당이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불신을 상쇄시키고 새로운 22대에는 강한 민주당, 이제는 뒷걸음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던 21대 국회가 아닌 앞서 나가서 너도나도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겠다는 그런 국회가 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중간 평가는 끝나는 것이죠. 윤석열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간 평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냐 못 받냐, 그렇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다음 대선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중간 평가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당원과 국민들은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과도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에 반해서 중간평가 2년 만에 윤석열은 사실상 레임덕을 넘어선 식물 정부가 되는 순간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번 정치 구호가 너무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렇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들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살아봤더니 경제는 어느 순간 2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망을 했고, 지금 물가는 아우성치고 자영업자들은 너도나도 폐업의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 고분양된 분들은 입주를 포기하게 되고, 이자에 사람들이 지쳐갖고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금리 시대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벌어들이는 고정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낼 수가 있겠지만,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은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도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구조조정은 결국은 노동자들을 자름으로써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자를 겨우 월급 받아갖고 내면서 버텼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해고 실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가 대란, 자영업들의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에 벌어질 무서운 상황은요, 기업들의 도산과 함께 실업자들의 증가예요. 지금 여러분들 맨날 정치권의 어떤 총선 판세 분석, 지지율 이런 건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 언론들이나 뭘 해야 되냐면요, 실업률을 봐야 돼요. 말은 안, 지금 실업률을 아무도 조사 안 하는데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실업률 올라가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빨리, 제가 이런 것도 민주당한테 얘기하는데, 그거를 빨리 발표를 해야지 시민들이 저게 남일이 아니구나, 남일이 아니구나, 나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 직장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남일이 아니라서 저 실업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은 이런 경제 안에서의 선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폭망의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집중분석 두 번째, 대한민국 경제 망쳤다, 대파 참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서민들은 과일을 못 먹는다는 소리를 진짜 해요. 그렇죠? 과일값 비싸서 감히 엄두도 못 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875원이다 대파를 딱 손에 쥐면서 875원이다.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거는 경제를 모르는 걸 떠나서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파가 싸면 좋은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상품에는요, 적정가가 있는 겁니다. 대파가 875원이면요, 아무도 대파 농사 짓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파가 875원이 진짜 나간다 그러면요, 현지 농부들은요, 대파 다 갈아엎어요. 대파를 다 갈아엎어요. 판매 자체를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최소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도 쌀값이,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값이 떨어져도 추곡 수매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쵸? 추곡 수매 가격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팔아야지 그나마 농사지어서 비료값 정도 나오는 가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싸면 생산자들의 생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응? 생산자들의 생각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 대파가 875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 농민들이 남는 게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렇죠? 진짜 물가에 관심 있고 농부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대파가 싸면 농민들은 이거가 남는 게 있나? 응? 그렇게 얘기해줘. 응? 그리고 윤석열이가 갔을 때는 875원인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갈 때는 3,900원이에요. 사람 무시하냐? 야, 이재명 당대표가 갈 때도 순간적으로라도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재명 당대표가 가면 제값 받고 윤석열이가 가면 폭풍 세일을 하고, 어? 니네들 사람 차별하냐? 이건 아니잖아. 어? 그러면 대파값이 윤석열이가 불과 이틀 전에 갔을 땐 875원에서 거의 4,000원 가까이 올랐으면 물가 상승률이 400%예요. 이거는 거의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나 국가 부도 난 그런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응? 이 대파 참사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지가 시장을 받기를 했겠어. 응? 대파가 875원짜리 눈뜨고도 없네. 이 얘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대파 참사 그냥 그 어떤 무슨 이종섭이니 회칼수석이니 이런 문제보다 이 대파 참사가 진짜 저는 큰 사건이라고 봐요. 이번 총선 결과가 4월 10일 이후에 어떤 분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 대파 참사. 그쵸. 한심하다 그래요 다. 오히려 대파가 윤석열이가 갔을 때 대파가 만약에 4,500원 5,000원이면 야 파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파는 사실 여러분들 모든 음식의 양념이잖아요. 우리가 파를 메인으로 먹지 않잖아요. 야 오늘 우리 파구이에서 상추쌈에 싸먹을까? 이거 안 하잖아. 그치? 파는 국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양념으로 들어가잖아. 야 우리 오늘 대파 사갖고 대파에다가 쌈 싸먹을까?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런 대파가 4,000원이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올랐겠냐. 정말 정부부처님 물가 이거 제대로 좀 잡아야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물가 오른 거에 대해서 같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군요. 도라이죠. 도라이.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대파가 875원이면 너 같으면 농사 짓겠냐? 그쵸? 저러니까 그 당시에 양곡법도 거부하는 새끼 아니냐. 농민들이 얼마나 화나는 말이에요.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이라 그러면 대파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뭐 땅 파먹고 사냐? 응? 물론 저는 파를 안 좋아해요. 초등일에서. 그래서 저도 파를 제가 직접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파를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좀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파를 그렇게 먹지 않아서 그렇게 파에 대해서 중요성은 잘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파를 먹으려냐면요. 그 삼겹살 먹을 때 양파나 파 조금 먹지. 파를 안 좋아해도 이 팥값이 좀 우리 와이프는 오늘 우리 와이프는 파가 무슨 4,000원이야. 파 거의 4,500원이던데 그러더라고요. 지가 저는요. 윤석열한테 파 가격을 몰랐다는 거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시장을 10번도 더 갔어요. 올해만. 적어도 시장을 갔을 때 떡볶이 처묵처묵, 튀김 처묵처묵, 오뎅 처묵처묵 그래놓고 재벌들이랑 병풍 세워놓고 사진 찍을 시간에 적어도 진짜 한 번이라도 물가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다녀 봤으면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물가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비싸면 비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몰랐던 것도 알라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이랑 수도권 4,800원이에요. 응? 그것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일부러 알아봤어요. 응?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인가? 정말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 때려잡기, 결국 민주당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갖고 오로지 총선에 올인하다 보니까 시장은 자주 가더라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정말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가가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비싸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웬만하면 물가 좀 올랐나 보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파가 4,000원이라는 거는 다른 양념만 사는데 몇만 원 든다는 거죠. 정말 맞잖아요. 기본적인 음식을 위해서 국 하나 끓이고 먹으려면 대파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 양념만 몇 개 사도 몇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하나면 양념을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메인까지 하려면 밥 한 끼 차려갖고 밥 먹는데 몇만 원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무슨 금리의 인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을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물가를 잡아야지. 어떻게든지 경제부처 회의를 하던가 물가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간 날만 875일까 합리적인 생각 무능한 거예요.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 여기저기서 아우성하면 물가를 어떻게 잡을 진짜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라. 뭐 어떻게 하라고? 응? 그렇다 그래갖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금리를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좀 잡히거든요.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경제 이론상 금리를 올라가면 물가는 좀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쓸 돈이 없어갖고 아우성인데 여기서 또 금리를 올리니까 한마디로 경제 정책이 무능해요. 금리도 못 올리지. 그렇다 그러고 물가도 못 잡지.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나 윤석열이나 이 수구 세력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수입해라예요. 수입해라. 수입해라. 이명박 때 달걀값 오르니까 여러분들 수입 달걀을 쓰라 그러고. 이 인간들이 그래요. 배추값 오르니까 이명박이가 옛날에 뭐라 그런 줄 아시죠? 양배추 먹어라. 이명박이 옛날에 양배추 먹어라. 배추값이 금배추라고 얘기하니까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어라.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응? 나는 정말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875 대파 사건, 875 대파 참사 겪고 나서 여기 875가 빠졌네. 875 대파 참사 겪고 나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다음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 대통령은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쌩 까는 거예요. 어떤 새끼가 시장 가자 그랬어?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응? 아니면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 하루 종일 있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 보게 하든가. 응?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신공을 발휘해서 물가를 팍 낮추든가. 응? 윤석열 가는 곳만 거의 4분의 1 토막 나잖아. 응?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응? 결국은 물가 올라가면 수입하라. 수입하면 잠깐은 그게 해소되겠지만 어떻게 되죠? 딴 사람들은 그 수입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작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내 농촌이 파괴되고 국내 축산업이 파괴되고 한우 비싸다고 국내 수입산 고기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냐면 빚내서 집사라는 도라이 새끼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니 어느 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절대 빚지지 말아라. 남들에게 돈 꾸지 말아라. 그게 기본적으로 배우는 어떤 부모님들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용돈 써라. 그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인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도라이 새끼들이 결국은 그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천정부지로 집값 치솟게 해놓고 결국은 그 집값에 대해서 대출받았던 그런 돈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응? 최경환이가 최초죠. 시초죠. 빚내서 집사라. 응?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집이라는 게 뚝딱 해갖고 지어집니까? 아니죠.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계획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입주 물량이 뭐 아파트 고가 형성되고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 이런 것은 5년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욕은 뒤지게 먹었지만 그 부동산 정책들 실패하는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른 금리의 인상, 그럼 물론 금리의 인상의 영향도 있겠죠. 부동산 정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규제가 이명박근혜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그 어느 정도 그 집값이 안정화됐고 그 10년이 깨지니까 박근혜 때 또다시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여파가 문재인 정부 때 왔던 거예요. 최경환이나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이가 경제부총리 했었죠. 그런 인간들이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꼬드기고 그 여파가 문재인 정부에게 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쳐도 그게 잘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비례대표 얘기 좀 할게요.
좀 열받는 뉴스 하나만 좀 해줄게요. 이 어두운 미래에서 이석현이가 무소속으로 새로 들어온 미래, 어두운 미래에 이 강북을이 자꾸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석현 안양에서만 6선 해쳐먹으신 분이 요때다 싶어갖고 강북을에 박용진의 뜻을 받들어 강북을을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석현이 네가 나온다고 될 것 같냐? 응? 결국에 이건 뭐냐? 박용진이 못된 겁니다. 그쵸? 박용진이 못된 거예요. 둘이 모종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려고 박용진이가 자기 조직이나 이런 거 밀지 않고 이석현이가 나온다는 거죠. 박용진 진짜 쪽팔린 거죠. 육선이라도 해먹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다는 인간이 박용진의 뜻을 받들어서 강북을을 출마한답니다. 박용진의 뜻은 아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 당선하는 것보다 한민수 대변인 당선보다는 국힘당 당선을 바라겠죠. 이게 못된 심보죠. 내가 못 나가면 국힘당 주면 결국은 그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오늘 비례대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민주당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물론 지역구야 민주당이 선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조국혁신당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요, 국민의힘이 38구 정도 나와요. 38구 정도 나오고 우리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40%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현재 여러분들 비례대표가 46석이죠. 그럼 얘네가 4, 4, 16 그리고 4, 6에 24 그러면 한 18석 정도를 가져갑니다. 국힘당이 18석. 그럼 46석 중에 국힘당이 16석을 가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범민주진영에서는 28석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대승이죠. 헐이 아니라 46석 중에서 국힘당이 18석밖에 못 가져가면 범민주진영이나 하여튼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데서 28석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조국신당이 30%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20% 나온다면 50%예요. 그럼 적어도 46석에서 50%면 이 두 정당이 합치면 23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다른 정당들이 그러면 18 더하면 41석이고 제 계산이 정확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45석을 이준석 정당이 한두 석,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당들이 3%가 안 되면 사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낭만의 시대가 아니다. 냉정히 판단하라. 이거 몰빵하라는 겁니다. 그쵸? 저는 조국 장관의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게 더불어민주당 35%, 조국신당 15%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갖고 조국신당이 1등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그쵸? 결국은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갔으면 더 많은 민주당의 의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준연동형을 가갖고 민주당이 폭망했다라고 하면 인재 영입한 분들이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받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모든 타켓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추세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가 20%를 갖고 온다 그러면 몇 석을 갖고 오냐면 9석, 10석밖에 못 갖고 와요. 근데 이 가운데 또 반은 진보당, 반은
새로운 진보인가 뭐 거기에다가 시민사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비례해서 5석밖에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큰일 났죠. 10석도 안 되는데 반이 다른 정당이 가져가요. 그럼 민주당은 5석밖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아무리 대승을 해도 170석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20% 해봐야 248, 28에 16, 10석이 안 돼요. 9.6석이에요. 9.6석. 20% 해봐야 9.6석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조국 장관님을 디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몰빵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1등을 해야지 조국이 경계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례선거에서 조국 신당이 1등을 해갖고 민주당이 2등으로 밀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조국도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같이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조국을 경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응? 그쵸? 그래서 민주당이 최소 35%,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모든 선거의 투표를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만 해도 35%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국 신당은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어떤 지금 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두 정당만 해도 50% 가까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수박들 물러나고 제대로 이제 민주당이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비명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고. 임종석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 지역구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비명계도 지지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낙연 따라간 사람들은 못 찍겠고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야 모두가 이번에 공천이 혁명 공천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임종석을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박광원을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자기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경선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꽤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를 조국신당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쵸? 차마 이렇게 무조건 비명계를 쳐내는 걸 보면서 나는 민주당의 지지를 접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국힘당이나 이준석 신당에게 안 가고 바로 비명계의 지지를 조국 신당이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표가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이런 친명 공천이라고 하면서 비명 학살이라는 저런 언론의 프레임에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공감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이제 싫다. 나는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는다 했던 사람들이 비명계의 어떤 지지자들,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 지지자들 분명히 있잖아요. 적어도 20-30%는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민주 진영에 표가 빠져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표가 늘어나지도 않고 어두운 미래도 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범민주의 파이는 커진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큰 집이 잘 돼야 돼요. 민주당이 비례도 1등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당 비례가 30% 이상 차지하고 조국 신당이 뭐 20%까지 약진해도 좋고, 근데 민주당은 무조건 30 넘어야 돼요. 알겠죠? 딴 거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무조건 13번입니다. 이번 선거는 13번. 정말 나는 민주당 못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야 조국 신당 찍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면 조국은 살린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님이 리아 때문에 조국을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라 이래야만 나중에 조국 장관님이 공격을 안 당합니다. 민주당이 1등을 해야만 조국도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이 1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갈라치기들이 끼어듭니다. 조국이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해하시죠? 조국이 인기 좀 있다고 이재명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끊임없이 분란시킬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조국혁신당 당원님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리아 같은 애들은 절대 국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겪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리아를 비판하고 싶었으면 진작 비판했죠. 근데 걔는 연예인이라서 제가 비판을 안 한 것이고, 리아는 벌써 선거법을 위반을 해서 검찰에 배당이 됐습니다. 제가 고소한 거. 걔는 허위사실 공표 오디션과 조국 혁신당 당원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할 때 거짓 스펙을 얘기했고 거짓말을 했고, 유가족들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래놓고 그것도 거짓말을 했고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런 자들은 나중에 지금이야 묶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조국 혁신당의 폭탄이 될 것이고, 리아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봐요. 거기서 나중에 제가 또 국회의원 맛을 한번 들리면 또 지역구 탐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에 있으면 자기는 이제 4년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자기를 영입해갖고 지역구 준다는 그 정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리아를 왜 취소 안 한 건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앞에서 또 총대 십자가를 메고 조국 장관님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조국의 한계예요. 그게 조국의 우유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끄러워질까봐 그냥 묻고 직진하는 게 조국의 한계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리아를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 리아는 분명히 이지랄 떨었겠죠. 당원들이 뽑아준 기호 6번인데 나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가처분 소송을 내고 막 그런 지랄을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졌겠죠. 저는 조국 장관님에게 할 만큼 했고 알릴 만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간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 조국 장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3년이 너무 길죠. 3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국 장관님이나 조국 혁신당을 질쓰하는 거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견제받고 결국은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때리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는 아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쉽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선거판을 얼마나 많이 굴러먹었습니까? 선거는 아군이 없어요. 승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기고 나서 큰 집이 작은 집을 돌보는 건 가능하지만, 작은 집이 선전을 해갖고 대승을 할 경우에 큰 집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큰 집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는 아군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겨야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국 신당은 한 15% 이 정도만 나와도 조국은 산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민주 지정에서 또 싸움 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민주당 단독 180석 이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윤석열 3년 안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마음으로는 리아 같은 애들은 절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건 못 봅니다. 이게 다 조국 장관님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지난 과거에 이명박을 지지했으면 어떻고 박근혜를 지지했으면 어떠냐? 여의도 문법입니다. 평생을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온 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찰과 목숨 걸고 싸운다는 조국혁신당에서 과거에 이명박 대선 출정식에서 지지를 선언을 하고 박근혜 만세를 외치고 박근혜 누리스타에서 선서까지 했던 애가 단순히 선배 따라가서 박근혜 만세를 외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서까지 할 정도면 가장 깊이 관여돼 있고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선서를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사람들 지지했다. 지금은 아니다. 여의도 문법입니다. 민주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민주당 외에 그 어떤 정당을 찍을 생각을 안 해봤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국힘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꿰뚫고 있는 분들이에요. 선거 때마다 보지도 말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1번 찍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명박 만세를 외치고 박근혜 만세를 외치고 그런 자를 검찰과 싸울 수 있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본가요? 우리가 앞뒤 꽉꽉 막혀있는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를 숨기다가 걸린 것이죠. 안 그래요? 지가 스스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송을 부르고 등장할 때 오히려 지 입으로 저는 지난날 박근혜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그 얇은 정치 식견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기 시작,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우리는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지가 어디에서도 지난날을 자기 과거를 반성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그래 속아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추모곡을 판매 수익금을 전액 전달하겠다라고 했던 리아 단 10원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속인 겁니다. 수익금이 없었다고요? 몇 개를 팔고 얼마가 네 통장에 들어왔고 현장에서 현금 주신 분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리아, 당신이 조국혁신당을 망쳐놓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는 이런 앞뒤 꽉꽉 막히고, 저는 저거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101명의 공천 신청자가 있었는데 리아가 어떤 스펙과 어떤 걸로 20명 안에 들어갔는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 훌륭하신 후보들, 평생 민주진영을 위해서 쌓았던 분들이 101분이나 조국혁신당에 비례를 신청했는데 어떤 이력서를 냈길래 리아가 거기 20등 안에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배신한 인간들은요, 나중에 리아는 또 조국혁신당 뒤통수 치고 나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리아가 배지 달고 시민들을 속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속이고 전체적으로 촛불 시민을 속인 리아를요, 저는 절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국회에 들어가면 리아 태진 전 국민운동본부를 만들 겁니다. 리아 태진 국민운동본부라도 만들어서 리아의 실체를 낱낱이 까고, 제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은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리아는 당선 무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소수당은 언제든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 모른다. 이거는 몰빵을 호소한 거죠. 그쵸? 조국혁신당이 연일 이재명 당대표님이 견제하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비례해서 위기라는 뜻입니다. 소수당은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모른다. 명심하십시오. 선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죠. 대선은 중도층이 중요하죠. 왜 그러면 워낙 투표율이 높으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이 결집을 다 해도요, 국민의 50% 정도밖에 안 돼요. 국민의 5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이 선거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10%더 관심이 많으면 20%. 그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율이 70%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율이 50% 이상, 아니 70%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총결집, 국힘당 지지층 총결집, 나머지 20%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만약에 50%가 총결집을 했다. 국힘당이 이번에 윤석열 심판론이 많아서 5%가 이탈을 했다. 그럼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서 5%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국힘당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하게 돼 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가결을 시키면서 많은 민주 진영이 결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검찰의 아가리에 자기네 당대표를 넘겨줄 수가 있냐. 가장 강력한 지지층 결집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 두 번째 결집의 효과가 바로 이번에 경선 과정과 공천 과정에서 지지층이 꽉 결집을 해갖고 저런 이재명 당대표에게 뒤에서 칼을 들이댄 자들을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결집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 결집이 언제 일어나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면 이재명의 위기라는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쵸? 절대 제 방송을 혹시 보시는 조국 장관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리아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조국을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우리 민주진영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1등을 해야 됩니다. 물론 30% 이상 나가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나 관계자들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해요. 과하면 반드시 적들이 생기는 거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이 30% 넘어가고 조국신당이 10% 15% 정도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조국신당이 30% 나가고 민주당이 15% 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신당을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만큼은 민주당이 30%는 넘겨야 돼요. 민주당이 30%는 꼭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이재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례대표 20명이라는 민주당에서 20명의 지금 벌써 공천을 줬는데 그분들 중에 5명밖에 당선 못됐다 그러면 이재명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살고 조국신당도 살라 그러면 민주당 35, 조국신당 15, 그래갖고 두 정당이 50%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조국 장관님 하면 나도 마음 아프죠. 뭔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저도 그래갖고 처음에 조국신당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조국신당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거기를 찍을 수밖에 없고 그쪽을 찍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조국신당이 30%까지 가니까 그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 말 맞죠? 조국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율이 안 나올까봐 우리가 조국신당을 밀어주려고 그랬지,
민주당을 앞서서 30%까지 나오면서까지 밀어줄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쵸? 여러분들은 조국 신당을 만들어갖고 조국 장관님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처음에 조국 신당에 지지율을 보내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한 거지. 어느 순간 조국 신당이 30%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을 살려야죠. 민주당이 살아야지 조국 신당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조국 장관님을 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써 둘러서 아군보다는 우군이라는 말을 하고, 소수 정당들은 고무신을 꺾고, 그럼 몰빵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점점점 계속 민주당이 비례 정당의 지지율이 정체가 보이면 나중에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에 몰빵해 주십시오라고 이재명 당대표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살아야지 나는 조국 신당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진영주의자예요. 내가 조국 장관님 그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다 드리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해드리고 싶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 희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을 적대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장관님을 욕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안에는 갈라치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겁니다. 민주당 35 이상은 찍게끔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는 1번, 3번 그 다음에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